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대현학교 교장 임창호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조국과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기의 그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과 또 소속된 한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이 애국심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으시게 될 것인가 늘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하면은 면적, 인구, 그다음에 세계사적인 그 위치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객관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면적으로 보면은 한 22만 2,400 제곱킬로 평방미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죠, 그죠? 우리 남북한이 합한 것이 그 정도 되는데 영국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200개 나라 정도 가운데 우리나라가 85번째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한만 딱 잘라서 본다면은 북한보다 남한이 조금 작습니다. 한 10만 제곱평방킬로미터로 되는데 이제 과테말라, 그다음에 그 그리스란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109번째 나라가 됩니다. 인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2021년 현재 보면은 5,100만 명이 넘습니다. 5,100만 명. 이 숫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은 세계에서 한 27번째 인구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7번째 5천만 명이 5,100만 명이라면 어느 쯤 될까 하면은 이탈리아, 라오스, 그다음에 한국 이 정도 이제 순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요, 한국이 조금 또 달라져요. 우리 한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한 10번째 나라의 순위에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의 한 10위권에 들어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200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 때에 한국이 1등으로 많이 파는 것,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이 한 77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77개 종목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거 1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볼 때 10위권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웅크타드라고 말해가지고 UN 무역개발협회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68차 이 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리딩 그룹의 선진국이다. 이래가지고 2021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19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선정을 했어요. 상당히 그거 보면 아주 어깨가 좀 이렇게 좀 들썩들썩할 만한 그런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보면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아시아의 그 안방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의 한류 드라마가 세계적인 폭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소년 심판이라든지 뭐 이것들은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거기다 애플 TV가 나와주면 파친코라고 하는 게 요즘에 또 굉장히 그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 아카데미상, 뭐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하고, 뭐 감독상 받기도 하고, 작품상 받기도 하고, 이제는 한국이 변방의 문화국이 아니라 세계 탑 그룹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국인의 애국심은 어떨까요? 자, 이 애국심이라는 말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애국심이라는 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좀 추상적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은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조국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기 조국의 동포나 자기 조국의 그 국민을 위한 복지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높은 마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애국심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국심이 측정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국심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국가별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높은가,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2006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국가여론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미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애국심이 제일 높은 나라다. 그 다음에 18등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29등이 대만이에요. 우리나라는 31번째 나라로 뽑혔어요. 34개 나라에서 31등 한 건요, 바닥이에요. 밑에서 4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두고 나중에 평가 분석해가지고 토를 달아놨어요.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배려가 없는 나라. 와, 진짜 씁쓸해요. 씁쓸해요. 가정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나라. 자, 3번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한 나라.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과 그리고 여러 약자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지원이 좀 부족한 나라, 이렇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애국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이렇게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받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민족주의가 애국심일까, 그다음에 국가주의는 애국심일까 하는 것이죠. 자, 이 민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민족이 우월하고 내 민족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 지상주의죠. 배타적 민족주의, 이렇게도 말하죠. 그 다음에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비슷한 건데, 내 나라만 최고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열등하게 보고 우습게 보고 멸시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로 보면 종족주의에 가까워요.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종족, 자기 종족에 대한 특별한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경우에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해가지고 세계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죠. 일본 사람들도 일본 민족의 우월성, 대일본,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족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세계의 일본인이다, 이래가지고 또 교만한 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시오니즘이라든지 유다이즘이라든지 이런 그 선민의식 때문에 세계 각 나라마다 유대인을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자, 국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주의도 자기 나라만 우월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국주의들이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 문명의 16개 제국이 문명을 한번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제국들이 있었죠.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뭐 많은 16개의 그 문명이 제국을 형성했다고 말하는데, 이 제국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국가가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전부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지상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가주의다. 근데 이것이 애국심일까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애국심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위르겐 하버마스라고. 이분이 이러한 민족주의와 그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정말 바람직한 애국심을 이제 그가 제안을 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제 헌법 애국심이다. Constitutional Patriotism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기재된 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정신,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국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원래 태어난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헌법이 규정한
그 헌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헌법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자유주의를 뭐 한다, 그다음에 통일을 지향한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가가 지향하는 정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애국심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국심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애국심이 형성되는 환경이 어떤 것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애국자가 돼요, 다들. 뭐 우리나라들도 나라 빼앗겼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국심이, 민족적 애국심이 대단히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나라가 굉장히 복지가 풍성해지고 강한 나라가 될 때에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엄청납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이것은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국심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심을 강조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것은 사악한 지도자, 폭력적인 지도자, 아니면 그런 폭력적인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북한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강요된 애국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강요된 애국심.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가 애국심을 강요할 때는요,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국민들은 저항하는 애국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마음껏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항적 애국심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3.1운동 때도 그랬죠. 나라 잃은 서름에 우리가 나라를 찾자는 마음에 저항을 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 4월 19일 4.19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잘못된 나라에 또 강요되는 애국심에 이제 저항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항되는 애국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 웨인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애국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할 때 꼭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미국의 핵심 가치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개 가운데 뭐 타인 존중,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요, 그 가운데서 상징적 애국심, 비판적 애국심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10가지 미국 사람들의 핵심 가치 가운데 애국심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2개나 들어있었어요. 상징적 애국심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퍼포먼스, 패션,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배지를 달고 다닌다든지, 미국 국기로 만든 패션의 옷을 입는다든지, 또 자동차에 대한 미국 깃발을 달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자랑거리를 갖다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애국심이에요. 비판적 애국심은 뭐냐면은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과감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론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비판적 애국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요, 이제 선진국이 됐고 또 선진국이라고 이미 뭐 선언이 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애국심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이걸 위해서 또 몇 가지 조사를 해보는 가운데 각국의 국민생활 행복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50개 나라에서 한국이 59번째더라고요. 중국이 72번째, 아프가니스탄이 146번째.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아까 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작은 나라, 부모가 자식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나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한 나라,
이것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갖다 주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도 거기에서 많이 감소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 그럼 애국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핵심 가치로서의 애국심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사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애국심이라는 게요. 물론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애국심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개인의 그 역량과 그 능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강요하고 희생해라고 말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또 라이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만, 그 사람도 이 애국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애국심을 강조하다 보면 세계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헌신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애국심을 강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애국심도 굉장히 높지만 세계를 향한 헌신도도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심에 대한 이런 사회화, 그 다음에 운동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에 대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애국심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애국심은 밥상머리에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가지고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벌써 애국적인 이야기들이 부모로부터 나오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66년 6월 12일 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6.1 전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고 아랍 아이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 전쟁이 나니까 학생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동요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도 말이죠, 다음 날 아랍사 학생들도 다 없어지고 유대인 학생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 학생들은 엄마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앉아 있을 수가 있냐, 나도 나라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전부 이스라엘을 가버린 거예요. 아랍 아이들은 아랍에서 부모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저기 전쟁 징집 통지서 갈지 모르니까 빨리 어디로 딴 데 가,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징집될까봐. 그때 뭐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때 아랍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군이었고, 이스라엘은 300만도 안 되는 국민이었지만은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1억이 넘는 아랍을 이겼어요.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운 유대인과, 그리고 야, 전쟁 나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또 도망가야 그게 똑똑한 건 줄 알고 자란 아이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국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때 1919년 3월 1일이죠. 그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2천만 명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 3.1운동을 그 독립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민족대표 33명이었습니다.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그 다음에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자, 불교인은 그때 당시 2천만 인구 가운데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도교인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자, 20만 명도 안 된 기독교인의 대표는 16명이고 300만 명이 넘는 천도교는 15명이고 1,000만 명이나 되는 불교도는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3.1운동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했던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순사가 고문을 했습니다. 야, 너 이거 운동하지 말고 신사참배하고 하면은 살려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너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해가지고 고생하냐? 그랬더니 유관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 유관순은 이화 학당을 나온 그때는 17살 된 아이였어요. 그가 배운 것은 교회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겠죠. 월남 이상조 선생님이 일본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지고 너 이거 운동한 주모자가 누구야? 대. 하나님이 시켰어. 야, 누구 놀리는 거냐? 우리 하나님이 시켰어. 원래는 이상재 선생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그때 사회 환경이 만들어 놓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선교사가 미국에 자기 본사에 보낸 편지글을 하나 하고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인 기독교인들은 예수교를 믿는다는 것은 애국자가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내용이 있었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역시 대단해요. 근데 애국심 얘기할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애국심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역시 핵심 가치가 우리 애국심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밥상머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교회와 학교에서 사회 분위기가 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애국심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애국심이라는 말이 뭐 국어적인 단어를, 그래서 제가 국어적인 단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종합정리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애국심이라는 말을 이제 풀어서 얘기할 때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애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정직이다. 그 다음에 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쓴 인터뷰 글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라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삶 속에서 정직의 삶이 이렇게 진실의 삶이 묻어져 나올 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나. 진정한 애국심은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런 정직과 진실된 삶을 어른들이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닐까.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애국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 애국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우리가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남은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인은 조국과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 애국심이라는 말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애국심이라는 말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애국심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국가별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높은가 이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1번째 나라로 뽑혔어요. 34개 나라에서 31등 한 건요 바닥이에요. 이 애국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이렇게 언급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애국심일까? 그다음에 국가주의는 애국심일까? 우리 국가가 최고다. 내 민족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애국심일까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애국심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애국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밥상머리 교육에서 애국심은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벌써 애국적인 이야기들이 부모로부터 나오고 아이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역시 대단해요. 네, 애국심 얘기할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 애국심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역시 핵심 가치가 우리 애국심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교회와 학교에서 사회 분위기가 나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좀 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